안녕하세요. 저는 9살 여자입니다. 3년 전에 이혼을 했고 이제야 겨우 마음을 추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저만의 시간과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은 사람에 의해 치유된다고 하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제게 힘든 것들을 이야기하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짜 힘들 때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나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고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부모님의 이혼 후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학생 시절에는 공부나 특별한 취미가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 연극 무대에서 선대위 배우의 꿈을 꾸고 서울에 있는 예술대학에 진학한 후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대학교 단체 미팅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는데 제보다 1살 연상이고 고향이 서로 닮았다고 합니다. 낯선 서울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 게 얼마나 반가우신지요. 그렇게 시작된 2년 동안 저희는 7년 가까운 오랜 연애를 했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군대를 다녀왔고 저는 연극 극단 생활도 몇 년 하였어요. 이별 위기도 많았지만 둘을 끈끈하게 묶어준 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둘 다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지만 현실에 부딪혀 좌절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둘 중에 하나라도 자기 꿈을 이루고 잘 나갔다면 처음부터 다르게 해올 거라 생각하죠. 중소기업에 입사한 것을 축하해. 전공을 활용하여 대견한 마케팅 분야에서 몇 년 동안 지원하다가 포기하고 눈을 낮춰 작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20살 어른치기도 아니고 30이 다 돼서 꿈만 쫓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오히려 작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니까 마음은 편해. 언제 될지 모를 꿈만 쫓는 것도 이제는 지쳤어. 그렇겠지? 나도 2년 전에 연극단을 그만두고 피부관리사 자격증을 따서 일을 시작했을 때 내 꿈은 비록 아닌 길이었지만 현실이 안정되고 돈을 버니까 좋더라. 그런 점에서 우리 둘 다 참 비슷한 처지였네. 그래서 더 공감하고 응원해주고 결국 결혼까지 결정하게 됐어. 거쳐마자 실력과 가치관이 달라지면 아무리 잘 맞는 커플들도 결국 헤어지게 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둘 다 타이밍도 잘 맞았지? 30 정도가 되었을 때 서로 각자 현실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면 결혼도 해야지 했는데 우리는 마침 옆에 있었고. 맞아, 나는 형이 편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서로 옆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하고 지켜보자. 양가의 여혼 허락을 받으러 인사도 다니고 20대 중반까지 연극 극단에서 활동하면서 수백 번의 오디션을 보며 좌절을 맛보았고 피부관리사 일을 배웠어. 남편은 대기업에 입사하고 싶어 했지만 4년간의 실패를 경험하며 결국 중소기업에 들어간 후 꿈만 살 때는 매주 배우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대 중반이 되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그만두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중에는 어린이집 교사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다른 친구는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는다는 계획도 있었어요. 각자 현실의 무게를 견디더라도 피부관리실에서 처음 알바했던 원장님의 도움으로 자격증을 따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도 비슷한 길을 걸어왔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인생의 동반자처럼 함께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에서 광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시부모님과 함께 동네 슈퍼를 운영하던 시부모님 남편보다 4살 더 어린 대학생인 신우가 있어요. 남편이 얘기했을 때 조부모 시절에는 할아버지가 식품 공장을 운영하며 매우 부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가 사기를 당하면서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시댁을 찾았을 때 시부모가 자신들의 집안이 얼마나 번창했던지 잘 이야기했지만 과거의 80평짜리 집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한 시아버지가 제 가족과 집안 이야기를 듣고 연애를 통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 솔직히 좀 더 넉넉한 집안의 아가씨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발언을 듣고 예비 신랑은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거지 집안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는 건지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끝났어요. 그래도 처음 만나는 인사를 하는 입장에서 시부모님이 그러한 얘기를 듣는 것은 썩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몇 달 전부터 양가족이 모여 식사를 함께하며 결혼 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삼례날이 있었어요. 저희 엄마와 시부모님도 가게를 쉬고 각 집의 중간에 위치한 한정실 집에서 만났죠. 양과 가족들이 모두 함께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각자 긴장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예비 신랑과 저는 오래전부터 친해지고 서로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근해졌어요. 양과 부모님들이 함께 계신 가운데 결혼일이나 신혼집, 혼수 비용 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렇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양과 모두 바쁜 살림이 있었어요. 물론 예비부부로서 우리는 능력을 갖춰 서로 나눠서 준비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회한해서 예전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뭐예요? 이렇게 급한 집에 와서 올 때면 옛 생각이 나네요. 예전에 우리 친정이 너무 멋진 한옥집에 살았었다니까요. 저희 친정도 부자였지만 시댁은 동네에서 명실상부한 만석군이라 불리는 정도로 잘 사는 집이었답니다. 부모님께서는 서학도 하신 분들이셨어요. 어머, 정말 그랬군요. 제 딸이 시댁 이야기를 해줬어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군요. 어쨌든 지금은 부잣집이 아니라서요. 아시다시피 제 막내딸이 간호사 준비 중이지만 우리 집안이 예전 같았다면 의사 사위를 보고도 남았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요. 아유, 사돈이 혹시 모르는 일이 있나죠?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들도 다 잘 키워놓으셨는데 무슨 걱정을 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옥에서 뵙다가 생각이 문득 났어요. 만약 예전과 같았다면 이런 집이 우리 집이고 아들이나 딸이나 선택지가 더 다양하고 지금 하는 말이죠. 아버지도 처음으로 식사 잘하시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더 좋은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시부모님이 갑자기 우리 친정으로 와도 괜찮아요. 엄마에게 자신들의 집안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미어지며 민망한 감이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집안이 예전에 그들의 수준이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논하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대학에서 간호사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언급하며 예전의 재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후에 돌아오는 길에는 친정엄마가 마음 아플까 걱정되어 눈치를 살필 만큼 되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최근에는 다른 것에 대해 말을 아껴주며 결혼 준비에만 집중하라는 조언을 하셨습니다. 상견례 후에 예비 신랑을 만났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질문했습니다. 이려고 나물, 김치, 반찬까지 다 씹어 각자 알아서 굶어야 하고 식당 가서 먹으름 식기요 맛은 차치하덜리면서 항상 쟤들 목소리 관심 걱정과 교육적인 말들 시기꼬다 물 흐르듯이 말 던지고요 이겨 맡겨두지 응답하여져든데 하고 생각 바로. 잘 살았다는 건 이제 알겠는데 왜 그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거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지만 남편은 제 예상을 깨고 자기도 자기 부모님과 똑같이 잘 살던 시절에 향수가 있다고 말해. 7년의 연애 후 처음 만난 신랑의 모습이었어. 예비 신랑은 앞으로 무조건 돈을 많이 벌 거라며 비장하게 말했어. 그때는 그런 남편의 의욕적인 모습을 보며 한번 부자였던 사람들은 돈에 대한 열정이 있나 보다 생각했어. 그렇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 결혼식까지 양쪽의 반대나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진행되었고 결혼하여 1년 후에 첫째 딸이 태어나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바쁜 일들이 벌어졌고 사랑스러운 아이가 6개월이 되던 때까지 저는 집에서 육아와 일상생활에 전념했습니다. 남편과 상의하여 아이가 36개월이 되면 다시 일에 복구할지 육아에만 집중할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정도로 술을 마시는 일이 흔치 않았던 남편에 대해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술을 이 정도로 마셨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터진다는 사실은 이미 알았지만 또 이렇게 실현을 하시는 걸 왜 이 모양이야?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아버지가 친구분의 보증을 받고 있었고 그 친구가 동남아로 도주해버렸어. 아버지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증을 받은 것도 가족들은 전혀 몰랐던 일이야. 누가 알 것 같아? 우리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그런 짓을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나도 고등학교 때 집에 제대로 들어서지 못했고 생각만 해도 빚이 쌓이는데 그래서 얼마나 빚이 늘어났는지 몰아놓은 돈이 있으신지는 알 수가 없어. 다 대신해주기는 커녕 노인은 돈 어디서 구하겠어? 밥벌이도 어려운데 슈퍼에서 겨우 근무하고 살고 있어? 다 망한 걸까지 생각하니 갑자기 이게 어떤 일인지 저절로 떠올라. 아버지는 최근 10년간 사고를 치지 않으셨었는데 왜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몰라. 나도 어제 처음 알게 되었어. 엄마와 동생이 말해주더라. 아버지는 친구 때문에 알아두셨고 그 친구가 잘못된 보증을 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대요. 그 빚은 거의 6천만 원 넘는 금액이었어요. 전세를 사려던 우리 부모님이 대학생인 신우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은 돈도 딱히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은 상황이었어요. 남은 건 자식들뿐이라 남편은 직장인 대출부터 알아보기로 했고 신우도 백방으로 알아보겠다고 했어. 그러던 중 급한 일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집주인분께서 월세로 돌려주시며 보증금을 주셨고 그 돈으로 빚의 반이나 겨우 갚았어요. 나머지는 남편과 신우가 함께 책임지기로 했어요. 빚을 갚게 되자 그 당시에는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야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적국과 같아서 여관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날 남편, 시아버지, 셋이 시댁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향해 푸념이 섞인 소리를 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살았으면 직장을 추격해서 살아야 했을 텐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아버지는 그런 말 대신 몸이나 챙겨라고 했어요. 최근에는 통장도 못 먹고 기력도 없다고 했죠. 다들 부질없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30을 넘어 어디 비벼야 할 언덕도 없이 뛰어놓으니 앞으로 힘든 세상을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때에도 며느리로서 잘 지내고 싶어요. 들어와서 가이라 보면 좋은데 아버지가 갑자기 거기서 차가이 왜 나와요? 라는 말씀을 마세요. 이번에 갑자기 일이 터졌을 때도 마치 나와 같이 보증을 썼던 최가놈은 아들 초과해서 다 수습해줬다고 하더라. 나는 안 그렇게 만들었더라도 없는 놈들이 빚까지 지고 그건 최 씨 아저씨의 이야기이고요. 저희도 어떻게든 막았어요. 그러면 됐어요. 내 말은 아쉬웠어 말이야. 그리고 내 앞날도 걱정되고 정작 평생을 남한테 사기당하고 돈을 뜯긴 건 시아버지 당신이면 주변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며 하는 하수연 모습을 보는데 진짜 무슨 일인가요? 시아버지는 결혼 전부터 근래에도 저만 보면 한 재산 들고 시집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한 말 중에서 그날은 저의 친구의 남편이 빚을 갚아주고 집에서 머물 수 있게 해줬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다시 한마디 하셨는데 웬만한 상황에서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편인 저도 그 순간에는 기분이 너무 상해서 시댁에 머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딱히 말이 필요 없었기에 제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떠나 우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시아버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만 남편에게 기분이 나쁘다고 말해도 자기 부모를 욕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벙어리처럼 혼자서 답답함을 느끼며 말은 못했죠. 대신 동안 몸이 안 좋다고 이유를 대고 시댁에 가지 않아 시아버지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남편이 가관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어요. 제 비상금 3천만 원으로 주식에 투자를 한 뒤 실패했다는 것이었어요. 제 계좌에서 몰래 돈을 빼가서 사고를 쳤더라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되니 하늘이 노래진다는 말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아버지 때문에 빚을 진 상황이고 집안에서 가장이므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혹해서 주변의 말에 속아 돈을 날렸다고 합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모은 3천만 원이 남은 300만 원으로 줄어든 것이니 이제 모두가 다 이해했습니다. 여보, 그 돈은 어디서 나온 돈인데 가져갔어? 라고 물었더니 아, 미안해. 나는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마음이 혼란스러웠나 봐. 왜 돈을 2배로 불리고 눈이 멀었나 봐. 고등학생 때부터 알바를 해서 다 모은 그 돈인데 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놀러 다닐 때 일하고 싶지 않고 안 입고 안 먹고 모은 돈이라고 했잖아. 당신 돈도 아니고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그런 짓을 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진짜 믿을 만한 정보였는데 상장 폐지가 될 줄 알았겠어. 돈 다 날리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면 뭐해? 당신은 절대 아버님 같이 안 살 거라더니 이제 보니 아버지랑 똑 닮았네. 핏줄이라고 좋은 걸 닮아야지. 왜 그런 걸 닮아 뭐라고? 그 말 취소해. 그 말 나한테 세상에서 제일 욕이야. 그러라고 지금 말하는 거야? 차라리 내 3천만 원으로 시댁에 남은 빚을 갚는다고 하지? 나도 돈 벌어서 아버지 빚을 갚고 싶은 건 우리 딸을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라고 이렇게 되고 싶었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천금 같은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이 등신 머저리로 보이더군요. 누가 봐도 사기가 뻔한데 돈에 눈이 돌아가 있으니 그런 뻔한 수수에 넘어가죠. 결혼 후 남편의 경제적 권한을 가졌었는데 어렵게 모은 그 돈을 거의 다 써버렸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제한 경제적 권한은 제 손에 들어왔고 제가 도저히 남편의 경제관념에 대해 믿음이 안 가니 모든 재정적인 걸 제게 넘기고 용돈만 받아 쓰라고 했죠. 처음에는 거부하던 남편도 제게 저지른 짓이 있으니 미안한 것 같아 3번째로 말했을 때는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채 안 된 채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간단한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돼서 지치는 제 삶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남편이 돈을 잃은 사고를 당해 많은 빚을 진 상황에서 부모님께서 나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힘들어져서 남편이 혼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도와드릴 수 없었지만 새로운 집을 마련하고 살림에 힘쓰다 보니 저 또한 출산 후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피부관리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광주에서 일했던 4년간의 경력과 자격증이 있어서 피부관리 일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식이 있어서 장기간 밖에서 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분이더라고요. 월급을 적게 받았더라도 오전과 오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곳부터 찾았더랬다. 나름 그나마 나은 편이었고 그때 나는 몸이 부서져도 일을 이룰 수 있는 슈퍼우먼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육체적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3에서 4년 사이에 내추럴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친정어머니는 위안말기로 1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셨어요. 처음에 친정어머니의 질병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엄마가 불쌍해서 한동안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죠. 젊은 나이에 남편이 외도를 해 이혼하고 저를 키우기 위해 힘들게 살아온 어머니 댁 가시는 길마저도 가시밭길이라니요. 평생 누구한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오히려 늘 베풀고 살아온 어머니였기에 하늘에 대해 원망스러웠어요. 마음을 따르면서 공기가 좋은 시골 생활을 할 때 제가 옆에서 섬세하게 병원을 돌봐주고 싶었지만 엄마는 거부하셨습니다. 이미 거절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다가 마지막이 어떠하든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소망만 있어. 연주야, 내가 일과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는 것만 해도 어려운데 엄마까지 큼지막하면서 미안하구나. 그게 어떤 말인지 알아? 엄마, 나는 바라는 게 없어. 그냥 엄마가 건강히 회복되어 우리 딸이랑 평화롭게 지낼 수 있길 바랄 뿐이야. 네, 우리 손녀의 결혼식까지는 보고 싶었지만 말야, 병원에서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했거든. 벌써 1년이나 지났어. 그리고 엄마가 떠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랑 가게 자리도 없어지는구나. 앞으로 어떡할지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들을래.
우리 딸이 어디 사서 들으러 가면 항상 부동산 운이 좋다고 하는데 건물이랑 땅 문서 운이 일평생 있다고 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많이 공부해야 해요. 게다가 시아버지가 남긴 빚도 다 갚았고 돈도 모으고 있어요. 돈을 모아서 진짜 내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내가 말 안 해도 시댁에서 없는 집에서 시집 보라며 뭐라 했던 걸 다 알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늘 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래요. 제가 큰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내가 사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하루는 암에 걸리신 친정엄마가 저를 붙잡고 돈에 관해 말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후 얼마 못 버티시고 나이 든 어른들은 어떻게 하나요? 취업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30년째 된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와 상가 가게 자리를 남겨주셨어요. 그중에서 아파트가 재건축에 참여하게 되면서 원래 4억이 넘는 가격이었는데 5억까지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번에 장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았지? 그 아파트는 재건축 중이거든요. 맞아. 근데 갑자기 왜 그것에 대해서 물어봐? 당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건 관련 없어. 나도 장모님의 사위이자 아들이지만 나한테는 무언가를 주시거나 하는 것이 없어서 궁금해하는 거지. 장모님께서 미용실이나 가게는 어떻게 됐는지도 궁금해하고 현재로서 진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노력 중이야. 말이야, 당신은 우리 엄마의 재산을 탐내는구나. 어이가 없네. 물어볼 수는 있잖아. 얼마 전에 내 친구가 같이 동업할 생각이냐고 물어봐도 하고 내 앞에서 사업이나 친구 얘기를 꺼내지도 막 당신은 2년 전까지 내가 아버지와 함께 빚을 갚았던 걸 생각도 안 하나. 이제 내 몸과 마음이 편해졌나 보지? 슬슬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보니까 우리 회사의 경영난 얘기를 하고 있고 나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도 아직 당신이 나를 불러주는 데가 있는 동안 가야지.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말이 없을 것 같아.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내가 당신에게 똑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냐고 내 몫을 물어봤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왜 비교를 하는 걸까? 불가능한 일인데 알겠어. 물어봐서 관심을 끌게 해 되었어. 시어머니 집안 내력인 남편도 가끔 푼수같이 눈치 없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받은 산을 남편이 탐내고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식겁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엄마로부터 받은 아파트가 재건축 후에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선다고 들어서 당시 돈의 여유가 있었고 능력이 된다면 들어갔을 것이에요. 근데 그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가 12억이 넘어가서 포기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따라서 학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금 살고 있는 전세 계약이 1년 뒤에 끝나면 집을 사서 나가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커피 한 잔을 함께 했다. 친구 중 한 명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꺼냈어요. 이제 개발을 대대적으로 하려나 봐 신시가지 쪽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더라고요. 그쪽 단가 몇 년 전부터 엄청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몇 년 안 되어서 이 동네 아파트도 30평대 한 채가 10억은 되겠지. 뭐 10억이 대박이라니. 나만 사록하는 아파트 이야기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어요. 서울이나 경기도도 아니고 우리 지역도 그렇게 된다고. 대한민국 부동산 거품 어쩌고저쩌고 해봤자 결국 집이랑 땅이 돈이 되니까. 위치 다 따지고 집 산 다음에 돈 잃는 사람을 주변에서 못 봤어요. 신축 아파트 분양이라고 당첨되면 대박이죠. 연준호가 재건축해서 돈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분양을 받아보려고 한번 있어봐. 난 그런 건 처음이라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나는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 이야기를 듣고 알아본 건 분양을 앞둔 신축 아파트였는데 위치나 주변 환경도 좋았고 앞으로 광주에서 강남 같은 지역이 될 거라고 했어. 하지만 워낙 인기 있는 아파트였고 분양 당첨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해서 신청을 했다가 반쯤 포기하고 있었어. 그러나 얼마 뒤에 진짜 그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거야. 인생 로또가 된 것처럼 얼마나 기쁘던지. 친정 엄마가 물려주신 유산이 아니었으면 언감생심 넘볼 수도 없었던 일이었어.
돌아가시고 나를 챙겨주셨구나. 남편이 처음에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고 했지만 반대로 결국 제가 당첨되어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우리에게 로또와 같은 행운이 찾아올 것 같지 않다며 포기하고 지금 사는 집으로 만족하라고 조언했지만 결국 제가 분양에 당첨되자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해 주었습니다. 아파트 계약금과 중도금은 미리 마련해 두었지만 잔금이 부족했던 점이 문제였습니다. 6천만 원 정도가 모자라 대출을 받기에는 부담스러웠는데 남편이 자신이 따로 모아둔 돈이 있는 것을 알려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전제 조건으로 남편은 도와주고 그러나 몇만 원이 더 필요했고 빚이 생기자 괴로워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투잡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시 저녁 시간대에 살릴 수 있는 선택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심 끝에 아침 아은 지인이 가게 매니저를 찾는다며 사람을 알고 있는지 묻는다. 그러자 나는 적임자임을 바로 알려주었다. 난 어린이들이 하원하기 전까지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며 하원 이후에는 밥을 챙겨주고 호프집에서는 매니저로 일을 병행했다. 이런 사실만 봐도 나는 참 옳고 좋은 사람인 것 같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겨서 열정적으로 바람을 품고 고민해봤더니 나름의 해결책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반년 가까이 몸과 마음 모두 피할 게 없이 일하여 돈을 모았고 그 결과 새 아파트가 내 집이 되었다. 아니에요. 제 피땀 눈물이 드디어 보상받는다는 생각에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로 이사한 아파트는 주변 상권이 좋고 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제 직장에 가깝고 아이들에게도 좋은 환경일 것 같았어요. 마치 그때는 제 삶의 펴활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려움을 겪은 끝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기대가 컸어요. 하지만 그 신축 아파트 덕분에 남편의 가문과의 갈등이 시작될 것 같다는 꿈에도 떨려졌죠. 그 당시에는 신우가 준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3년째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편이 될 사람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었어요. 신우와 나는 친하거나 깊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결혼을 한다는 사실에 의아함을 느꼈어요. 너무 기뻐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 신우가 어느 주말에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남편과 저에게 앞두고 있는데 신혼집이 문제라며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더군요. 아가씨 결혼식장 예약은 했고 양과 상견례까지 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이제 식장 일정을 닫고 있어요. 아마 5개월 정도 후에 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언니 오빠를 찾아왔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궁금하던 차에 다른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신혼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려던 차였는데 간호사라는 직업이 교대 근무를 해서 부모님과 같이 살면 민폐가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을 못했네요. 새벽이나 한밤중에 들락날락하면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 불편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와 오빠가 저희 신혼집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뭘 어떻게 도와주셔야 할지 고민이에요. 저희가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는 잠금까지 다 넣어서 제 오빠도 제가도 어린 개털만큼 아시다시피 저희 부모님의 능력이 안 좋아요. 제 신랑도 빚을 내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사정이 좋지 않고 제가 이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힘들어요. 그런 때에 언니와 오빠가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가씨. 다리를 뻗는 방법을 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저희는 자녀도 있고 시어머니도 부양하고 있어요. 아시는 분이 이래서 당황스럽네요.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희 집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럼 언니네가 분양받는 아파트를 제가 신혼집으로 몇 년 쓸 순 없어요? 원래도 남편이 대학교 학비를 대주고 아끼던 여동생이었거든요. 분양받은 아파트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신혼집을 도와드릴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신우는 엄청 섭섭해했어요. 결국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결혼인데 너무 어렵단 말씀이었어요.
그러더니 그가 신혼집으로 그 새 아파트를 쓰면 안 될까 하고 말했어요. 첫 시작을 좋은 곳에서 하고 싶다는데 원체 철없는 스타일인 것을 아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너는 말도 섞고 싶은 건 이해하지만요. 결혼을 거부해 결혼식을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동생의 결혼이 하나뿐이었기에 안타까웠던 모양이었어요. 신우가 돌아가신 후 남편이 아파트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말하자 가슴에서 숨이 터져 나왔어요. 지난 동안 신우와 신혼집 문제에 대해 둘이서 성과가 얼마인지 잘 알지 못해요. 집주인은 제가 반대했지만 신혼집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1달째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새 아파트의 인테리어 작업과 입주 준비에 전념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입주 전에 넉넉히 2달간 작업할 계획이었는데 건설 작업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하루 동안 아파트를 보러 가야 했어요. 그날 아하 평생과 평생 모임이었지만 신우가 새 아파트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건 또 어떤 상황일까 하고 궁금했어요. 여긴 어째서 와 있는 거지? 그것도 호를 붙이고서. 그럼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번에 베란다를 확장했던 것 때문에 확인하러 왔어. 동생이 집을 구경하고 싶어 해서 같이 데리고 왔고 내가 구경도 못 시켜줘. 당신이 이상한 소리를 해온 기억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그냥 잠깐 구경시켜주고 나가야 할 거야? 나는 내 허락 없이 아무도의 집에 데리고 오지 마. 정말 당신도 어지럽다. 이 아파트에 내 돈 2천만 원이 들어가 있어. 내 지분도 있다는 말이야. 심술 부리지 마세요. 누가 알면요. 2억이나 낸 줄 알겠어. 꼴랑 2천만 원 된 거 가지고 유세하고 싶은 내 목이 있는 집이야? 그만 말해. 신우는 새 아파트를 이곳저곳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방도 3개라서 드레스룸까지 만들 수 있고 화장실도 2개인 게 너무 완벽하다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렇게 거슬렸어요. 저한테 신혼집으로 여기 달라고 하던 그 개념 없던 얼굴도 떠오르고요. 남편은 새 아파트에 대해 뭐라고 하면 자신도 중도금 2천만 원을 받다고 그렇게 구지구지하게 지분을 주장하더라도 벌어서 그 돈을 갚고 말아야지 했고요. 그런 저의 우려가 현실이 된 건 그로부터 입주 1달 전 이사를 앞두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것이다. 와중에 일어난 일인데요. 왜냐하면 시어머니와 신우가 오랜만에 우리 집에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시어머니를 싫어하지는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제 욕심이 그득하고 제게 구박을 해서 어려웠던 반면에 시어머니는 가끔 푼수처럼 눈치 없이 좋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괜찮았어요. 손주들도 늘 보고 싶어 하셨고요. 사실 곧 분양받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혼자 대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도 마음속으로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신우도 결혼하면 독립할 것이고 아이도 조부모님과 함께 크면 안정감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날따라 연락도 없이 어니 모시니 10가지나 넘어 보이는 일이 있었어요. 반찬을 들고 오셨는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뜬금없는 행동에 누구의 생일이나 잔치도 아닌데 싶어 어리둥절했어요. 근데 제게는 요새 일이 많다고 하더니 얼굴이 많이 상했다면 제 건강도 걱정해 주시지 뭐해요. 싸온 반찬들을 먹고 힘내라고 하시면서 제가 마음의 감동을 받아 고맙다고 말하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오열하시는 거예요. 청촌벽력과 같은 소리를 하시면서 말이죠. 요새 아직도 일 2개씩 하고 다니면서 안 그래도 말랐는데 더 마른 것 같아 걱정이구나. 돈도 좋지만 건강을 생각하면서 일하려는 어머님 말씀이라도 고마운데 이런 진수성찬을 다 해오시고 너무 장난스럽고 꼴사나운데. 감사합니다. 제가 잘 먹을게요. 너희들 덕분에 더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신축에 살아보자고 말이야. 음악을 틀어줘. 신축에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말이야. 아, 언니나 오빠가 아직 말 안 한 것 같네요. 엄마랑 나는 앞으로 5년만 짧게 새 아파트에서 살릴 거예요. 어디에 누가 살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죠. 누가 맘대로 그 집에 살 거예요? 우리 엄마는 곧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할 거라고요. 허리 디스크도 있으시고 지금 사는 산동네 2층 집에서는 어떻게 살 건데? 그 말을 듣고 난 내 오빠에게 제안했어요.
오빠가 허락했고, 제 명의의 집을 아무 권한도 없는 오빠가 살라고 했다고요. 내가 명색이 간호사 아칼리랑 얘기 다 끝내고 집도 아파트로 보냈는데 언니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얼마 전에 입주한 아파트로 새로 산 가구들이나 집은 간단히 보내놓았어요. 당신도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해요. 오늘 동생이랑 엄마를 불렀어요. 제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어리둥절하고 있던 중에 시어머니가 오셨고 새 아파트에서 앞으로 5년 동안만 짧게 살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하더군요. 자기 가족끼리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짐까지 새 아파트로 옮겼다는 얘기에 저는 그 자리에서 즉시 5분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갈라서 살아야겠다고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함께 있던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더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정리하자고 제안했어요. 남편은 제 제언에 잠시 멍한 듯 했습니다. 있는다가 어느 날 전 남편이 이혼을 해주겠냐며 난리를 쳤어요. 아마도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다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나 봐요. 그러나 남편이 이혼을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해도 저는 이혼 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코 그의 말을 따르지 않겠다며 강하게 나서 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후회 없이 시어머니부터 신우들, 남편까지 모두 그날 집에서 쫓아냈답니다. 상황을 잘 살펴보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때부터 이곳에서 몸이 아픈 적을 생각하니 그때부터 쌓이던 감정들이었나 봐요. 저의 무릎과 관절이 좋지 않아 걷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해서 현재 거주 중인 달동네 2층 집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신우는 자신이 간호사이자 어머니를 간호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한 모양으로 같이 살며 그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들어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신우가 거짓말을 하니까 마음이 거북해지면 껌뻑 주는 남편이 그럼 어떻게든 아내를 설득해서 새 아파트에 살게 해줄 거였어요. 남편의 허락 아래 신우와 시모의 짐이 새 아파트에 옮겨졌고 짐까지 들어가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었나 봐요. 계획대로 자기들 진상짓을 다 저질러 넣고 나를 잡아서 신축 아파트를 엄마 쓰겠다고 통보한 거였죠. 남편은 이상하게도 제가 아이까지 낳은 상황에서 이혼이나 헤어지겠다는 소리를 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신혼 때 남편이 제 돈을 몰래 가져가서 주식을 사고 쳤을 때 그때부터 신호를 보고 정리해야 했는데 다음 날 저는 입주한 아파트로 가서 시댁짐들을 내밀었고 비밀번호도 변경하고 경비 아저씨께 외부인 출입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경찰이나 집주인인 저를 호출하라고 했고 그 후에는 곧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의 재정적 문제와 매사 생활비를 두세 달에 한 번씩 주는 무책임한 행동을 언급했더니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으로 가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기로 하고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문제가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소송장을 보내며 법적 절차가 진행되자 전과는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댁에 있는 남편의 짐을 처리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보내자는 의미로 남편이 집 앞에 제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서 이혼이 어째서 그렇게 됐느냐며 엄한 호소를 했다. 여보, 우리가 함께 보낸 세월이 7년이야. 연애까지 더해도 14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소한 일로 헤어진다는 것이 말이 돼? 남편부터 시댁이 한 통속으로 나를 엿보려고 했던 것이거든. 우리는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왜 법적인 규정까지 들어서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냐? 그게 내 생각이야. 나도 미행하는 바 없이 고액의 돈까지 지불해가며 이혼 변호사를 고용했어. 당신이 아파트에 대해 그토록 집착할 줄은 몰랐어. 그래서 내 동생이랑 엄마한테 살려고 했던 것이야. 당신은 이미 제가 그 집을 손에 넣을 때까지 코를 닦으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무슨 사고를 쳐도 등신같이 수습해준 저를 머저리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요. 이제라도 소송을 제기할 거예요. 그럼 제가 당신을 이해할 겁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는 우리 세 식구만 살기로 했어요. 이미 버스는 떠났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잘했다고 관대하게 여기는지 이해하면 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네요. 착각을 그만해야 해요. 이미 결정된 일인데 저는 결혼 6년 동안 생활비를 가끔 주는 것도 참아왔지만 저를 이렇게 무시하고 일을 또 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남편은 이 험한 세상에서 여자가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하지만요. 내 재산이 너보다 많이 있고 돈도 많이 벌어서 무슨 걱정이 있냐고 말했어. 그래서 분양 아파트 중도금 2천만 원을 남편에게 주고 이별해 달라고 했어. 결국 남편과 반년 동안의 이혼 소송은 제 승소로 끝이 났고 위자료로 1,000만 원을 받고 양육권과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며 관계를 정리했어. 처음에는 남편이 자꾸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 거주하자 해서 불편했는데 나중에 알아들었더니 그 아파트를 소유한 기업이 문을 닫고 식품 가공 공장에 들어갔다고 했더라고. 요즘 경제가 어려운 시기라서 남편도 식당을 닫고 방 2개짜리 원룸에서 4명이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어. 살이하는 중이라고 들었어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미용 뷰티샵을 크게 열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 피부관리샵에서 일할 때에도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일자라는 후배와 동료를 만나서 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이제는 아이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꽤 커서 손이 덜 가게 되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바쁘게 살면서도 아이에게 한 점이라도 부끄럼 없는 엄마가 되려고 열심히 살았던 결과 3년이 지난 지금은 제 이혼에 대한 상처가 많이 정리되고 있어요. 청결한 사라졌다고 말할 순 없지만 조금씩 다른 것들로 희미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너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이고 잘하면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단순하게 분류하지 마십시오. 한번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게는 경험상 인간관계가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제게 상처를 주고 뒤에서 해치는 사람을 어떻게 좋은 사람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제가 마더 테레사가 아니라는 건데요.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를 무시하고 고통을 주는 남편과 이혼하면서 그것을 절실히 느꼈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게 해를 끼치면 그 사람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혼에 대한 어떤 후회도 없고 오히려 제 삶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집중하고 짧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신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